자, 저들 왔어요. 이번에는 개발, 관리, 마케팅 이걸 묶을 거예요. 그러면 벌써 몇 문제입니까? 이거 네 문제예요. 개발 두 개, 관리 하나, 마케팅 하나. 그리고 얘는 기본적으로 암기가 좀 선행이 돼야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지대이론부터 시작했으니까 여기까지 요 영상까지 하면 이제 암기 코드가 끝나요. 그럼 제가 이것들 싹 몰아서 묶어가지고 카페에다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다시 정리해서 꼭 여러 번 좀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개발 한번 들어가 보죠. 일단 개발의 이해에서는 이런 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개발이 무엇입니까? 토지의 유용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토지를 조성하고요, 건물을 건축하고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예요. 그런데 이 중에 시공이라는 행위는 개발업에서 제외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시공이라는 공사를 시행한다. 이게 시공이에요. 공사를 시행하는 시공은 건설업의 일종으로 분류해놨어요. 건설업으로. 그래서 개발업의 개념에서는 제외됩니다. 그 다음에 개발의 주체,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적인 주체도 있고 개인, 기업 등의 사적 주체도 있는데 최근에는 공과 민이 함께하는 영역이 있어요. 이게 민자사업이라겠습니다. 민자사업. 이런 민자사업을 제3의 영역, 제3 섹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과 민이 함께하는 사업. 자, 그리고 이 중에 세 가지 주체 중에 가장 활발한 주체가 무엇입니까? 현대사회에. 그럼 당연히 사적, 민간 주체죠. 자, 우리나라가 막 발전하던 시절에는 국가가 주도하던 국가 주도의 개발이 많았지만 지금은 국가 주도는 거의 없고 사적인 주체가 주된 주체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암기사. 자, 워포드는 미국의 부동산 학자인데 워포드는 개발을 7단계로 나누고 있어요. 근데 7단계를 어떻게 나누고 있습니까? 그러면 두 문자가 아, 예, 부, 타, 금, 검, 마. 그래서 아무 의미 없으면 아예, 부, 타, 금, 검, 마 이렇게 암기하시고 리듬을 살짝 넣으면 아예 부탁하세요, 금, 검, 마 이렇게 암기하기도 했죠. 저는 아예 부탁해요, 금검마를 아예 부탁, 금검마. 자, 아이디어를 내고 그 다음에 예비적 타당성을 하고 부지를 모색 확보하고 타당성을 분석합니다. 이게 아예 부타인데 우리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게 바로 요놈이에요. 요놈. 예비적 타당성. 자, 타당성 분석은요, 사업의 실행 가능성을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판단합니다. 여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 사업의 타당성 분석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경제성이죠. 그래서 예비적 타당성은 타당성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성을 미리 먼저 계략적으로 한 번 더 살피는 걸 말해요. 그래서 정의를 봤더니 개발 사업으로부터 예상되는 수익과 비용, 경제성이잖아요. 이걸 계략적으로 계산해서 경제성을 미리 한 번 더 살펴봅니다. 이게 예비적 타당성 분석이에요. 자, 두 문자는 아, 예, 부, 타, 금, 검, 마고. 타당성은 사업의 실행 가능성을 구체적, 세부적으로 판단한다면 예비적 타당성은 타당성 중에 가장 중요한 경제성을 미리 계략적으로 한 번 더 보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암기. 그 다음에 워포드라는 학자는 개발의 위험을 또 세 가지로 나눠요. 이게 두 문자가 법, 시, 비 이렇게 나누죠. 이게 개발에 있는 위험의 종류예요. 위험의 종류는 투자에서 자주 나오는데 투자에서 위험의 종류는 사금, 법인유, 시운치. 이게 안 떠오르면 다시 투자론으로 꼬고 하셔야 되고, 이 투자의 위험은 위험이 만들어지는 원인으로 나눈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위험의 구분은 항상 위험이 만들어지는 원인. 그래서 법 시비를 해석할 때 법적인 법률에 의해서 위험이 만들어진 거고 시장에 의해서 위험이 만들어진 거고
비용에 의해서 위험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주 틀리는 게 있어요. 법이라는 건 공법도 있고 사법도 있는 거잖아요. 토지 이용 규제는 공법적인 관계고 소유권 관계는 사법적인 관계죠. 이걸 뒤바꿔서 이렇게 짝대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것도 이건 뭐 중요치 않아서 제가 자주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 통제 가능성부터 통제 가능성. 개발은 개발업자가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통제가 불가능한 것도 있는데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요 놈이에요. 공사 중 발견된 문화재로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아니 문화재가 발견될지 어떻게 알겠어요? 이건 개발업자가 통제할 수 없는 위험이고 그 다음에 행정기관의 허가 지연으로 손해가 발생했어요. 행정기관이 지연해서 손해가 발생했으니까 이것도 통제가 불가능하죠. 그런데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 이건 당연히 개발업자가 통제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발은 위험이 크게 두 가지로 나와요. 일단 워포드가 위험을 몇 가지로 말했습니까? 법 12. 그리고 개발의 위험은 개발업자가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통제할 수 없는 것도 있는데 부실공사에 대한 하자 이런 건 통제를 해야만 되는 위험이겠죠. 그래서 공사 중에 문화재 발견으로 사업이 지연된다. 행정기관의 허가 지연으로 뭔가 손해가 만들어졌다. 이런 건 통제할 수 없는 위험이 될 것이고요. 예. 자, 그 다음에 개발의 타당성 분석. 자, 개발의 타당성 분석은 최근 6년간에는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3월, 4월 달에 강의에 제가 집중적으로 했는데 일단 암기. 학자들은 개발의 타당성 분석을 5단계로 해요. 지, 시, 성, 타, 투 이렇게. 그래서 지시성, 타, 투. 그러면 한번 두 문자 한번 나열해 볼까요? 워포드의 개발의 단계. 아예 부탁하세요. 아예 부탁근검마. 그 다음에 워포드의 개발의 위험. 법 12. 그 다음에 개발의 타당성 분석, 지시성, 타투 이렇게 암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사례를 들었냐 그러면 항상 서울시 사례를 들었어요. 이렇게 서울시. 자, 어떤 개발업자가 서울시에서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가장 먼저 뭘 살펴보냐? 서울이라는 지역의 경제가 살아있냐, 죽어있냐 이걸 보는 거죠. 그래서 지역 경제가 살아있다면 뭘 개발해도 상관없고 지역 경제가 살아있지 않다면 개발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의 경제를 먼저 분석해요. 그래서 지역의 경제가 살아있다 그러면 아이디어를 내죠. 그래서 제가 아파트, 그 다음에 오피스텔 이런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러면 아이디어를 내게 되면 항상 이제 개발의 유형이 특정이 되는 거예요. 특정. 그래서 항상 특정 지역, 특정 유형 이게 나오면 항상 시장 분석이에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통해서 특정되면 이 특정된 시장에 대해서 이제 뭘 꼼꼼히 살핀다겠어요? 수요와 공급을 살핍니다. 수요와 공급을 살핍니다. 그래서 특정 지역, 특정 유형 그리고 수요와 공급을 분석한다. 그러면 시장 분석이에요. 그 다음에 자, 지역경제 분석과 시장은 현재 시장을 의미하지만 진짜 중요한 시장은 언제 시장이죠? 실제 물건을 팔 시기인 준공 시점의 시장 상황이 중요한 거예요. 실제 물건은 준공 시점에서 팔아먹으니까. 그래서 시장성 분석은 암기 코드가 이거였죠. 요 시장은 미래 시장이에요. 미래 시장. 이 미래 시장은 뭐니? 준공 시점. 이 준공 시점인 미래 시장을 대상으로 시장의 성질을 살펴본단 말이에요. 근데 시장의 성질을 무엇으로 살핍니까? 흡수율이라는 걸로 확인을 하죠. 그러면 흡수율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자, 완성이 된 부동산이
미래 시장에서 얼마나 빠르고 많이 시장에 흡수될까요? 이게 흡수율이에요. 흡수율이라는 건 개발이 끝난 부동산이 시장에 내놓으면 시장에서 얼마나 빠르고 많이 흡수될 것이냐, 빠르고 많이 매매 임대될 것이냐, 이걸 분석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 사례가 딱 하나 떠오르면 자, 다시 이제 암기하자고요. 가장 먼저 개발을 할 때는 개발을 할 지역의 경제를 살펴봐요. 살아있냐 죽어있냐. 그런데 이 지역 경제를 학자들은 뭐라 그러냐. 자, 모든 부동산에 대한 기본적인 수요 요인이라고 그래요. 요걸 잊으면 안 돼요. 모든 부동산에 대한 기본적인 수요. 자, 모든 부동산에 대한 기본적인 수요를 만들어내는 원인은 지역의 경제예요. 지역의 경기가 좋으면 수요 요인은 있는 거예요. 지역의 경기가 나쁘면 수요 요인은 없는 거고. 그래서 지역 경제 분석은 도시 내 모든 부동산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수요 요인을 분석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지역의 인구, 고용, 소득, 지역을 분석하는 듯해요. 그리고 지역의 경제가 살아있으면 아이디어를 내죠. 아이디어를 내면 항상 유형이 이제 아이디어를 통해서 이렇게 특정돼요. 그러면 특정된 유형에 대해서 수요와 공급을 분석한다. 그러면 이게 시장 분석이 되는 거죠. 특정 유형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분석합니다. 시장 분석. 그런데 이렇게 특정 유형의 시장을 딱 분석하면 진짜 중요한 시장은 실제 물건을 팔아먹는 준공 시점의 시장이에요. 준공 시점의 시장, 즉 미래 시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물건을 실제 판매하는 미래 준공 시점의 시장의 성질을 살펴보는 게 시장성이에요. 그래서 암기가 시장성이 나오면 미래 시장의 성질을 흡수율이라는 걸로 확인합니다. 그럼 흡수율은 대단히 다양한 표현으로 나오는데 대표적인 게 화장지예요. 화장지가 물을 얼마나 빠르고 많이 흡수하느냐, 이걸 본딴 거예요. 즉 완성이 돼서 시장에 나온 부동산이 시장에 얼마나 빠르고 많이 흡수됩니까? 시장에서 얼마나 빠르고 많이 매매되고 임대됩니까? 이게 흡수율이죠. 그래서 시험의 기출지문이 이 오른쪽이에요. 완성될 부동산이 미래 시장, 요게 빠지면 안 됩니다. 준공 시점 시장에서 얼마나 빠르고 많이 시장에 매매 임대됩니까? 이걸 흡수율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흡수율은요, 항상 미래 흡수율을 추정하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미래 흡수율을 추정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세 가지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이게 시장에 대한 연구라고 해요. 시장에 대한 연구. 이 시장에 대한 연구는 오른쪽에 제가 여기다가 표시해 놨어요. 오른쪽 기출지문. 지시성이 바로 시장에 대한 연구예요. 그럼 왜 시장에 대한 연구니? 지역 전체의 거시적인 시장. 그 다음에 아이디어를 통해 특정된 유형에 대한 시장. 그 다음에 시장성은 준공 시점, 미래 시장. 이렇게 시장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이 어느 정도 받쳐줍니다. 그러면 이제 의사를 결정해요. 투자를 할지 말지, 그게 요 타당성 투자가 의사 결정이에요. 첫 번째, 어떻게 의사를 결정합니까? 일단 의사를 결정하려면 사업의 실행 가능성을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판단해 봐야죠. 이게 타당성 분석이에요. 여기는 지금 저는 세 가지 측면만을 제시했지만 실질적으로는요, 법률, 기술적 측면,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측면, 교육적인 측면, 문화재적인 측면, 복지적인 측면, 즉 5만 7천여 가지 측면을 다 고려하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가장 중요한 건 경제성이겠죠. 그래서 경제적 타당성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만약에 앞에 예비적 이렇게 타당성이라고 붙으면 타당성 중에 가장 중요한 경제성을 미리 한 번 더 살펴보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투자 분석. 타당성이 인정되는 모든 대안을 다 채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보통 아이디어를 두세 개 내는데 이 두세 개의 아이디어가 다 타당해요.
그런데 타당하더라도 모두 채택되는 것은 아니겠죠. 항상 개발의 자금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투자 분석 기법을 활용해서 항상 딱 하나의 최종 대안을 선택해야 돼요. 그걸 우리는 투자 분석 또는 투자 결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투자 분석, 투자 결정이에요. 그래서 지시성은 시장에 대한 연구, 타당성과 투자, 타투는 의사 결정을 하는 거예요. 타당성한지 의사를 타당한지 분석해보고 그 결과를 기초로 투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개발의 방식. 자, 개발의 방식의 첫 번째 공용개발이 있어요. 공용개발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개발이죠. 근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의 방식을 어떻게 나누느냐? 그럼 항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을 할 때 항상 문제되는 게 토지를 취득하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하면 토지를 취득할 것이냐. 그래서 토지의 취득 방식으로 공용개발은 나눠요. 어떻게 나누니? 토지를 전부 매수합니다. 돈 주고 매수합니다. 이게 매수 방식이에요. 그러나 매수 방식은 돈이 너무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환지 방식이라는 새로운 방식을 만들었죠. 환지 방식이라는. 그리고 이 환지 방식 정도만 기억하면 돼요. 그리고 매수와 환지를 혼합하는 방식이 혼합 방식이고, 환지 방식은 헌 토지를 새 토지로 교환해 주는 방식이죠. 그래서 매수 방식, 환지 방식, 혼합 방식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 민간 개발. 민간 개발에서 이 민간은 저와 같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죠. 항상 개발에서 민간이라고 하면 항상 토지 소유자를 의미하죠. 토지 소유자. 명심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민간 개발에서 민간은 토지 소유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민간 개발은 토지 소유자가 하는 개발이에요. 근데 토지 소유자가 혼자서 다 해 먹습니다. 자체 개발. 토지 소유자가 혼자 다 해 먹습니다. 자체 개발. 토지 소유자인 지주가 다른 사람과 함께 사업을 합니다. 지주 공동 사업. 그러면 자체 개발 방식에는 뭐가 시험에 나옵니까? 토지 소유자가 혼자 다 해먹으니까 기본적으로 수익을 누가 다 가져갑니까? 토지 소유자가 다 가져가죠. 그래서 수익이라는 측면에서는 아주 유용해요. 그런데 수익이 큰 만큼 자체 개발 방식은 위험도 큰 방식이죠. 위험도. 그래서 자체 개발 방식은 토지 소유자가 혼자 다 해먹으니까 수익이 크고 위험도 따라서 크다. 수익은 크지만 위험도 큽니다. 이게 유일한 출제 포인트예요. 자, 그래서 이제 토지 소유자는 혼자 하게 되면 위험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제 뭔가 위험을 낮추는 방법으로 공동사업을 선택하는 거예요. 위험을 낮추는 방법으로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거야. 그런데 토지 소유자가 누구랑 같이 사업을 할까요? 이제 이게 떠올라야 여기에 있는 걸 설명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자, 첫 번째. 토지 소유자가 가장 기본적으로 누구와 함께 하냐? 첫 번째. 건설업자를 고용해요. 이게 우리 상식의 가장 대표적인 공동사업이에요. 즉, 토지 소유자가 건설업자를 고용합니다. 그리고 건설업자에게 뭘 시키겠어요? 당연히 공사를 시키겠죠. 공사. 그러면 이 공사비를 지급해 줘야 되는데, 자, 토지 소유자가 건설업자를 고용하고 건설을 시킨 다음에 그 공사비를 완성된 물건으로 지급합니다. 대물변제예요. 공사비를 분양 수익금으로 지급합니다. 분양금 지급형. 이렇게 해석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는 단순 이해와 단순 암기니까 아무것도 안 적어놨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자, 이렇게 올려야 보이나요? 보이네요. 토지 소유자가 먼저 건설업자를 고용해요. 그래서 건설업자에게 공사를 시키겠죠. 그리고 공사를 시키면 공사비를 지급해 줘야 되는데, 공사비를 완성된 물건으로 대신 지급합니다. 대물변제예요.
공사비를 분양수익금으로 지급합니다. 분양금 지급형.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토지 소유자가 누구랑 함께 사업을 할 수 있나요? 그러면 개발업자예요. 개발업자. 두 번째가. 그러면 건설업자와 개발업자는 어떤 차이인가요? 건설업자는 건설, 공사만을 시행하는 업자지만 개발업자는 개발의 전 단계를 다 밟죠. 그러면 개발의 단계가 무엇인가요? 그럼 워포드는 아, 예, 부, 타, 금, 검, 마 이렇게 7단계로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개발업자는 아이디어부터 금융, 건설, 마케팅의 절차를 다 수행해주는 업자예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이번에는 개발업자를 고용하면 개발의 전 단계를 개발업자에게 부탁한단 말이에요. 이런 걸 우리가 사업을 부탁해요. 이게 바로 사업 위탁형, 부탁형이에요. 그런데 사업을 부탁하는 이 위탁형에는 반드시 어떤 문제가 나오냐? 수수료 문제. 왜 수수료 문제가 나오냐? 개발업자가 하는 역할이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발업자는 수수료를 더 달라고 할 테고 토지 소유자는 조금만 가져가라 할 테고 그래서 사업 위탁형이 나오면 암기 코드가 위탁 수수료 수수료가 나오면 위탁 수수료 위탁이 나와도 위탁 수수료 그리고 가끔씩 출제자가 위탁을 수탁형이라고 주기도 한단 말이야. 위탁으로 주든지 수탁으로 주든지 아무튼 보는 각도의 차이일 뿐이죠. 위탁과 수탁. 그 다음에 최근에는 토지 소유자가 누구 상품을 활용합니까? 그러면 신탁회사의 신탁 상품을 활용해요. 근데 신탁회사의 신탁 상품에는요 토지를 개발해주는 상품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우리가 토지개발 신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신탁회사의 토지개발 신탁 상품을 활용하는 것 이게 토지개발 신탁 방식이에요. 자, 신탁 방식은 신탁회사의 신탁 상품을 통해서 토지개발을 해주는 상품을 통해서 개발을 하는 건데 신탁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항상 믿고 부탁하죠. 믿고 부탁. 그래서 믿음의 증표로 무엇을 줍니까? 형식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자, 그럼 신탁에서 나온 김에 항상 수업에서 했던 거 해보죠. 자, 첫 번째. 지금 토지 소유자가 개발을 하고 싶어요. 근데 개발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돈도 없고. 그래서 고민을 딱 하고 있으면 반드시 누가 지나간다 그랬어요. 신탁회사가 지나간다 했어요. 신탁회사가 왔어요. 신탁회사가 왔어요. 무엇이든 믿고 부탁할 수 있는 신탁회사가 왔어요. 이렇게 신탁회사가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럼 토지 소유자가 야 신탁회사야 내가 토지를 개발을 좀 하고 싶은데 너한테 맡겨도 되겠니? 하면 신탁회사가 그래 맡겨. 그러면 이게 뭐가 성립된 거예요? 이게 바로 토지 개발 신탁 상품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은행이요. 은행은 대부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해줄 때 저당권으로 담보물을 확보하죠. 근데 이 저당권이라는 게 대부분 비싸요. 저당권 실행 비용이. 예를 들어서 1억 원 정도 대출 채권 되면 저당권 실행 비용이 뭐 법인 뭐 인지세 뭐 이런 거 말고 법무사비 뭐 이런 것까지 다 합치면 거의 60만 원에서 70만 원 사이에요. 그러니까 1억 원짜리 대출해 주면서 저당권을 60에서 7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은행은 대단히 불편하죠. 그래서 또 이번에는 은행이 고민을 하고 있어. 은행이. 저당권을 기록해야 되는데 더럽게 비싸고 어떤 쉬운 방법 없을까? 그러면 또 누가 돌아다녀? 신탁회사가 왔어요. 뭐든 믿고 부탁할 수 있는 신탁회사가 왔어요. 이렇게 돌아다닌다고. 그럼 은행이 이번에는 야 너한테 말이야 담보물을 믿고 맡겨놔도 되겠니? 저당권 기록하기 싫은데? 그러면 신탁에서 나한테 믿고 맡겨. 그러면 그게 바로 담보 신탁이 되는 거예요. 담보.
그래서 뒤에 토지개발 신탁이나 우리 시험에 자주 나오는 담보신탁은 기본적으로 신탁회사의 신탁 상품이에요. 담보를 목적으로 한 신탁, 토지개발을 목적으로 한 신탁. 이렇게 이해해줘야 돼요. 그럼 보세요. 토지 소유자가 신탁회사의 신탁 상품을 활용하는 게 토지개발 신탁이에요. 근데 신탁 계약의 특징이 반드시 형식적인 소유권 이전돼요. 즉 아예 소유권을 넘기는 게 아니라 개발이 필요한 시기 동안에만 소유권을 잠시 이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금을 누가 조달합니까? 아주 잘 나와요. 내가 신탁회사의 토지개발을 믿고 부탁하는 이유는 자금이 대부분 없기 때문에 신탁회사한테 믿고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금 역시 신탁회사가 조달하옵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자, 그리고 투자자 모집형은요. 투자자가 어떤 토지 소유자가 인근 옆에 있는 토지 소유자를 꼬드긴 거죠. 야, 함께 나랑 같이 개발 좀 하면 안 될까? 이게 투자자 모집형이에요. 그리고 컨소시엄은 법인들이 공동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연합을 한 걸 컨소시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법인 간 연합 또는 법인 간 컨소시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가 용상개발이죠. 용상개발과 같은 대규모 개발이 있어서는 회사 혼자가 할 수 없고 다양한 기업들이 뭉쳐서 해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지금은 엎어졌지만 용상개발이 코레일 유통공사가 토지를 대고 그 다음에 삼성물산이 제1건설회사로 참여하고 나머지 몇 개의 회사들이 뭉쳤어요. 용상개발을 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그런 걸 용상개발 컨소시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컨소시엄은 여러 법인들이 그렇죠. 공동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뭉친 걸 말합니다. 요 정도. 그리고 가끔씩 요 놈이 나와요. 등가교환 방식. 등가교환 방식은 기출지문을 하나 봐야 돼요. 얘는 자주 나오는 표현이 있으니까. 등가교환 방식 8번에 있네요. 자, 등가교환 방식은 항상 사례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요. 등가교환 방식은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제공하고 개발업자가 건물을 건축해서 그 기여도에 따라 지분을 나누는데, 자, 어떤 형식입니까? 토지 소유자가 이렇게 토지를 대요. 얼마짜리 됐니? 1억 원짜리. 그리고 개발업자가 여기다가 뭔가 개발을 해요. 건물을 지어요. 그런데 건물에 얼마의 공사비가 들어갔니 봤더니 1억이 들어가요. 1억. 그러면 완성된 물건을 둘이 똑같이 50대 50으로 나누면 되나요? 이게 바로 등가 교환 방식이에요. 이 등가는 자기가 댄 돈만큼 완성된 물건을 교환해서 가져간다는 거예요. 등가로. 그걸 기여도라고 지금 표현을 해 놓은 거죠.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제공하고 개발업자는 건물을 건축해서 그 기여도에 따라서 토지 건물의 지분을 나누어 갔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자, 민자사업. 일단 민자사업은 고민하면 어떤 게 고민이냐 그러면 이거 민간이 하는 민간 사업이 아니에요. 민자사업은 요걸 줄인 거죠. 민간 투자 사업 방식의 민자사업. 그럼 제가 이렇게 설명했어요. 자, 민자사업은 대부분 도로 등의 기반시설이에요. 그리고 도로 등의 기반시설은 정부가 해야 돼요. 즉, 정부가 도로 등 기반시설 사업을 하는데, 이게 누가 하는 거예요? 정부가 도로 등의 기반시설을 뭔가 설치하는 사업을 하는데, 정부가 자금이 너무 쪼달리니까 누구의 자본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민간의 자본을 투자받아서 뭔가 요 도로를 건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민자사업은 순수하게 민간 혼자서 하는 개발이 아니에요. 정부와 민간이 함께 하는 사업인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제3섹터라고 하는 거예요. 즉, 정부는 행정적인 측면을 담당하고
민간은 자금과 기술을 담당해서 기반 시설을 설치합니다. 이게 민자 사업의 대표적인 내용이에요. 즉 민간과 정부가 함께하는 사업. 근데 대부분 약자를 쓴다고 그랬죠. 약자를. 그게 바로 자, B는 뭔가 민간이 건설한다는 뜻이고 이 민자 사업에서는 항상 민간이 건설하니까 B는 항상 똑같아요. 항상 이렇게 B 항상 똑같아요. 그 다음에 자, 주무관청의 소유권을 양도합니다. 이게 T, 트랜스퍼고 운영을 통해 비용을 회수합니다. 운영, 오퍼레이트고 L은 리스, 임대차를 통해 비용을 회수합니다. 자, 오퍼레이트는 운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운영을 통해서 건설에 투입된 비용을 회수하는 거고 L은 임대차를 통해서 비용을 회수하는 것이죠. 자, 이것도 기출지문 바로 보자고요.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자,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민자 사업 방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BTO, BTL.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민자 사업은 도로, 터널 이런 기반 시설들이죠. 기반 시설. 이런 기반 시설은 대부분 BTO를 써요. 그럼 해보죠. 첫 번째, 민간이 사회간접시설 건설해요. 그게 바로 빌드죠. 빌드. 그리고 민간이 건설해서 자신이 소유할 이유가 없어요. 도로 등 기반시설은 공공재이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어봤자 소유권을 행사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소유권을 주무관청에 넘겨요. 이걸 우리는 트랜스퍼 한다 그래요. 이게 국도면 국가에게 양도하고 지방자치도, 지방도면 지방자치단체 소유권을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를 민간이 건설하고 소유권을 넘겨버리고 그 다음에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회수합니까? 그러면 일정 기간 시설에 대한 운영권을 부여받는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도로라면 톨게이트 사업의 운영권을 30년, 40년 그 이상으로 톨게이트 사업 운영권을 부여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운영을 통해서 자금을 회수하죠. 그래서 건설의 B, 양도의 트랜스퍼, 운영의 오퍼레이트에서 BTO 방식이 되죠. 자, 그런데 이 BTL 요 두 개가 지금 BTL에 대한 내용인데 BTL은요 끝에 L이 있으니까 뭔가 임대차 한다는 거야. 근데 임대차를 한다는 시설은 대부분 건물일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요게 나온 거죠. 우리나라에서 학교 건물, 기숙사, 건물, 도서관, 건물, 아파트, 건물 이런 건물 등의 어떤 방식이 활용되고 있나요? 그러면 BTL. 자, 그러면 기숙사로 예를 들어보자고요. 자, 대학교가 기숙사를 건설하는데 자, 일단 자금이 부족해요. 그래서 민간에게 일단 건설하라 그래요. 그리고 민간은 기숙사를 갖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이걸 대학교에 다시 양도하는 거예요. 소유권을. 그러면 BT. 그런데 자금을 회수를 어떤 걸 통해서 합니까? 임대차를 통해서 하겠죠. 기숙사니까 학생들에게 임대차를 통해서 수익을 얻어서 자금을 회수하겠죠. 그래서 임대차가 들어가면 항상 L 이게 꼭 들어가야 돼요. 이게 BTL 방식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개발론을 지금 쭉 달려왔어요. 쭉 달려왔는데 항상 개발은 암기할 때 하나씩 짧게 하지 말고 개발의 방식, 그 다음에 36번이 뭐였죠? 지시성 타투, 그 다음에 개발에 의해서 아예부타 근검마 법시비 다 통으로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요. 아이고 인사는 드려야죠. 여기까지입니다.